단풍놀이 갔다가 그 좋은 등산 갔다가 산악서가 발생하면 그건 정말 끔찍하고 괴로운 일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산악사고는 언제 많이 발생하냐? 정말 가을에 많이 발생한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보면은 뭐 관악산, 뭐 수락산, 도봉산, 수도권 주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산들은 요즘 단풍과 은행나무가 거의 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날이 좋아서, 네. 날이 적당해서 등산하기 딱 좋은 날이다. 네. 하지만 산은 아름답습니다만은 조금 아쉽고 좀 안타까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순간인지 궁금하시죠?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가을 북한산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TV민생연구소 차성연구원 김기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곳 북한산성 입구입니다. 일단 입구에서부터 말이죠 막 피톤치드 막 뿜뿜 뿜어져 나오죠. 그리고 가을이잖아요. 이 단풍잎과 은행잎으로 아주 북한산이 이쁘게 곱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시민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어떻게 피디님 그냥 올라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그렇죠. 잠깐만. 이거는 봉투고 요것은 집게고. 자, 그 말인즉슨 요걸로 제가 올라가면서 뭐 쓰레기를 주우라. 근데 잠깐만. 이거 어디까지 정상까지 가야 돼요? 일단 오랜만에 뵙는데 굉장히 까칠하시네. 알겠습니다. 출발! 찾았다! 누구야 누구? 여기 쓰레기. 야, 대놓고 이렇게 버리냐? 잠깐만, 뭐가 들은 거야? 아이고. 과자에 캔커피. 나 진짜. 감독님, 저런 거 봐봐, 저런 거. 저 계곡에 저렇게 나 저거 내려가면 안 되나? 지금 막 쓰레기를 막 지금 보니까 막 죽겠다는 이 본능이 막 지금 솟구쳐 오르는데. 내가 또 별명이 또 주포터잖아, 주포터. 예. 야, 이거 진짜. 예? 야, 담배. 보세요. 그 계단 저기 갈 수가 없잖아. 저런 데다가 딱 여기 있다. 야, 누가 또 저기 V라인 드시려고 저기 옥수수 수염차를 갖다가 드시고 여기다 그냥.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거. 안 됩니다. 안 되죠. 잠깐만.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본인 쓰레기 어디 쓰세요? 쓰레기 여기 안에 있죠. 어디요? 여기 있어요? 확실합니까? 네. 오, 야, 이분 잠깐만. 이분 제가 볼 때 최소 시민상 드려야 돼요. 보세요. 원래 이렇게 챙겨서 가십니까? 네, 원래 이렇게 산을 좋아하니까 네. 이게 더러우면은 저희 오기도 싫고 그래서 네, 저희가 먹은 거는 저희가 담아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 거 버릴 때 보면은. 그냥 뭐 이렇게 중간중간 오다 보면 이렇게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문구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그 써져 있는 거 보면 그냥 양심 없다는 생각 들죠. 그렇죠. 쓰레기가 또 어디 있나? 오! 잠깐만. 이거 유리 아니에요? 이게 유리. 가끔 보면은 이 흙길의 느낌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등산화벗고 맨발로 또 등산하시는 분들 가끔 계세요. 이런 유리 만약에 밟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네? 참. 시청자 여러분들의 발은 제가 책임집니다. 박수! 네, 박수. 네. 또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제가 또 참새가 그냥 방앗간 못 지나치잖아요. 저도 역시 들렸다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그냥 뭐 이렇게 맛있게. 연인이시죠? 저희 남매인. 네? 남매인. 친남매? 네. 진짜요? 네. 남매분이 오늘 평일에 이렇게 저기 산책하러 나오신 거예요? 네네. 시중 기간이라 가지고 누가? 저도 그렇고 저는 네. 저희 누나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거 봉투를 여기다 이렇게 쓰레기를 다 이렇게 담아 놓으셨네요. 네.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이제 가방을 제가 또 들고 와서 넣어가지고 이제 밑에서 버리려고 했죠. 진짜 기업 인사 담당자님들 이런 분을 안 들고 가고 뭐 하십니까? 예? 야, 나 진짜 이런 분들 만나서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선물로 지금 못 마르시죠? 물론 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또 걸린 맥걸리를 좀 가져왔어요. 어떻게 좀 한잔 하실래요? 막걸리는 안 되지 않나요?
했어? 아 잠깐만. 아니 누님들. 아 잠깐만 지금 지금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이거 몇 병째예요 이거? 한 병? 더 있어요? 10병? 가방에 10병이나 들었다고요? 아이고. 산이나 이렇게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드시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안 돼요 어머니. 안 먹어요. 예? 안 먹어. 그러니까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드시면 아니고 내려가서. 네. 구조대들이 가을에 산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산에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술을 한 잔 다 드시고 내려오시면서 쓰러지시니까 그래서 119들이 정말 우리나라 이 술 문화가 없어야 된다. 저희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그게 가장 꼴보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출입금지구역 같은 데는 들어가지 말고 등산로로만 다니고 하면 깨끗하죠. 쓰레기 안 버리고. 네, 오늘 하루 기포터가 아니라 줍포터가 돼서 북한산 국립공원 구석구석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시민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총정리해드립니다. 국립공원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방법. 자, 보십시오. 이런 것들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음주까지. 그런 것들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은 당장 버리세요. 우리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지금까지 TV민생의 호소 차성연구 김규환이었습니다. 지금 구조 출동 나가기 전에 안전사고 대비해서 지금 장비 점검을 하고 대원들하고 어떤 장비를 가져갈지 서로 분담을 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한번 내봐도 될까? 얼마나 되는지. 진짜 어려워. 이거를 들고 메고 올라간다고? 올라가나요? 뛰어 올라가야죠. 뛰어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만약 암벽상에 사고가 나면 일단 이걸 통해서 저희가 뭐 사고를 부분을 알 수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사고가 좀 집중되는 데는 저희가 대원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어요. 구조 장비 외에 그 제세동기라고 해서 이제 뭐 심정 전자가 있으면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런 걸 다 저희가 준비하고 항상 출동 대기를 하고 있어요. 낙엽 밟으면 미끄러워요. 네. 저 지금 땀범벅인데 이 길을 지금 하루에 매일같이 올라갔다 하시는 거잖아요. 뭐 어떨 때는 서너 번도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사고 출동하려고 그러면. 매일 하다 보니까 이제 몸에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뭐 생각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그 위치 알려준 이정표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내가 사고가 당했을 때라든지 조난을 당했을 때 이 위치 지점을 우리 구조대원분들한테 알려주시면 저희 구조대원분들께서 즉시 이제 출동할 수 있습니다. 구조 대기가 주 목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탐방객 안내, 그리고 순찰, 뭐 정활동,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We're here right now. Go back to here. What's the fastest route? Around this way? and left no and 술안 드시죠? 술안 드시죠? 이 주위에서 좀 사고가 좀 빈번한가요? 요 구간에서 이제 100군데 구간이 가장 사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군데까지는 물론 저희가 이제 안전 시설물도 돼 있지만은 그 경사도 급하고 다 파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좀 실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초소가 딱 스탠바이 되어 있는 거구나. 예, 예. 외국인들이 보면 북한산을 갖다가 좀 전문 장비를 갖추고 이렇게 오는 산이 아니라 도심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가볍게 생각하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운동화는 사실은 기본이고요. 가끔 보면 슬리퍼도 신고 오시고 그런 분들이 내려오시다가 이제 실족해가지고 이제 좀 안전 사고를 좀 당하고요. 이제 뭐 단순한 뭐 다리 환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업어서 여기까지 옮기고요. 이제 허리라든지 조금 심한 환자들은 아까 그 들것 봤죠. 이게 다, 예, 거기에다가 이제 경추라든지 척추 이런 그 응급처치를 다 한 다음에 그 들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다른 일반 탐방객이 있으면 헬기가 접근을 못해요. 그렇죠. 안전 사고 때문에. 요즘은 그런 통제도 잘 따라주시고. 통제도 이렇게 네, 헬기가 저희가 왔을 때 좀 힘이 붙이고 그러면 많이 좀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그 환원하는 게 요 100군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전부 다 암벽지대입니다. 이게. 주로 이제 암능하고 암벽 관련된 사고가 대저 이쪽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워낙에 사고가 많다 보니까 가장 기억보다도 가슴 아픈 일이 많죠. 같은 그 등반하는 그런 그 산악인들이 좀 부상을 당하고 또 이제 불구가 되고 그런 모습을 또 직접 지켜봐야 되고. 일단 그 산에 대한 그 정보를 어느 정도 좀 숙지를 하시고요. 또 산행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그 지식도 좀 공부를 하시고 또 거기에 맞는 그 장비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비상 의료, 비상 식량 이런 그 안전 장비가 를 갖춘 다음에 그 산행에 임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자 당기고 그게 당기고 자 당기고. 존경스럽고 정말 위험한 직종 같아요. 그분들이 힘들고 아무 일 없으면 상관없겠지만 일 생기면 여기서 구조하고 나서 또 그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까지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긴장하셔야 되는 분들이라서 고생들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그 오만과 뭐 이렇게 그 좀 그 안전 생활의 그 어긋난 행동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안 오셔도 될 거.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있다고 해서 더 편안하게 산행을 하면 안 되죠. 더 조심. 한 남자가 학교 옆에 홀로 서 있습니다.
등교 지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는 지금 1인 시위 중 얼마 전 학교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23년간) 교단에 선 권종영 교사. 사회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기타반 지도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연주하기도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교단을 떠나야 했을까요? 지난 9월 23일 해임을 통보한 학교. 그는 짐작 가는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오신 이 중고등학교 오천학원에 그 당시 학교 운영이 완전 너무 엉망이었어요. 지금 이사장님이 취임하고 몇 년 안 됐을 텐데 행정실 직원이 급격하게 교체되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 얼핏 보기에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 비판과 견제 시스템이 있었다면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내부에서 해결을 했겠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에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때 시의회에다가 그거를 제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 결과 49건, 50여 건에 이르는 횡령을 비롯한 각종 부조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많은 것이 밝혀졌고 그에 따른 요구가 있었지만 큰 책임을 져야 할 중징계 요구를 받은 교장과 교감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았죠. 그때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인사 보복이 이어졌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당시에 교감이 승진해가지고 중학교 교장이 되고 임기를 마친 다음에 또다시 고등학교 교장이 됐습니다. 우신고등학교. 그리고 이번에 징계위원이 됐어요. 징계위원이 돼서 그 당시에 제보를 했던 저를 징계한 겁니다. 부당한 인사 조처에 대해 여러 경로로 항의 표시를 했지만 결국 해임이 결정됐습니다. 공익제보 내용은 쏙 빠지고 부당한 조처에 반발한 것만 꼬투리 잡혔다는데요. 참여해서는 안 될 부적격한 인사들이 징계위원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과정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조사해서 시정을 요구를 드리고요. 국정감사에서도 언급된 권종영 교사의 사례는 사실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날 오후 사학의 보복성 징계에 시달리고 있는 또 다른 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내부 비판하고 여러 가지 공익 제보하고 그러다가 또 파면도 당하시고 두 번 파면, 세 번 직위 해제, 25번의 소송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미영 교사는 2017년 자신이 몸담고 있던 사학의 비리를 제보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반고임에도 예술고로 홍보에 비싼 수업료를 받아왔다는 것인데요. 너무 힘든 싸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복직을 하셨는데도 수업도 안 주고 수업 배제하면 이제 학생 격리, 그다음에 또 왕따, 린치 여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받고 있어서요. 선생님 지금 현재? 네, 현재까지. 선생님이야말로 지금 지금 계속 치료받으시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그동안 너무 오랜 싸움에 지치셔가지고 이제는 좀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도 이제 들어오지 이렇게 밖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되고요. 고소 고발도 변호사님 없이도 싸울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어느새 투사가 되어버린 교사. 복직은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속상하지만
희생자가 너무나 철저하게 너무나 아프게 고통을 받게 되면은 그 고통 때문에라도 계속 이 문제는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 학교에 대한 문제, 그 예고에 대한 문제는 정말 꼭 해결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2015년 입시 비리 하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고 부끄럽지 않은 일을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지금 들으면서 상당히 회의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생각하는 진실과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진실들이 과연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르지만 하나씩 짚어보죠. 나가셔야 되니까. 전경원 교사는 당시 하나고 입시 비리의 유일한 제보자인데요. 그 당시에 학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학생들을 떨어뜨리고 불합격권에 있던 남학생들에게 점수를 이제 조작을 해서 합격시키고 있었던 그 사실을 이제 내부에서 고발을 해서 공익 제보를 했었고. 하지만 돌아온 건 역시 해임 통보. 오랜 싸움 끝에 겨우 복직했지만 다시 가라면 꺼려질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말을 했을 때, 조직과 다른 입장을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익제보가 발생하는 조직에서는 항상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흐름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보자는 고립이 되고 나머지 이제 그 구성원들은 제보자와 같이 동조하기가 참 힘들어지는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육청의 사교직원에 내린 징계처분 942건 중 이행률은 57.4%, 거부한 경우도 42.6%에 달했습니다. 중징계에 대해서는 그 교육청이 그 징계권을 가져야 된다. 바깥에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제 보복과 같은 조치가 없을 거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어떤 사립학교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권정현 교사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반가운 시선 끝에 있는 건 바로 제자들. 선생님이 가시고 되게 내가 가고 나서 너무 좋지? 아니요 너무 분위기 안 좋아졌어요. 아니 뭐야 안 좋아져? 학생들 반응은 심각하죠. 3년 동안 함께했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안 나오시니까 갑자기 이게 못 내리지 약간 그런 느낌? 좀 친구들 사이에서도 약간 어수선한 그런 느낌이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죠. 선생님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수다를 떠는 이 공간이 교정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까? 어깨를 나란히 한 사진 한 장으로 씁쓸한 마음을 달래봅니다. 뭐 이렇게 잃어버린 자식 찾은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어찌됐든 우리 학생들이 제가 지금 학교에는 없지만은 뭔가 정신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도 또 그런 작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여러모로 막 저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빨리 복직하셔야겠네 진짜. 예. 빨리. 고속버스에서 휠체어 탈 수 있는지 저희들도 저번에 한번 소개했는데 저희가 한번 그 상황 지금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다 같이 방송 한번 보시죠. 가족들 만나지 못하고 지금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다는 게 가족 거의 이상 가족. 휠체어를 탄 채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오늘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중고속은 더 넓고
많이 어렵네요. 그리고 예약을 하면서 느낀 건데 48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보통 고속버스를 타면 당일날 없어도 예약이 가능한데 고향을 가고 싶을 때 계산을 해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건 뭐 2시간이고 이틀 전이고 그렇게 막 제약을 건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은 설레고요. 그냥 신기하잖아요. 이번 기회로 체감하고 저 같은 중증장애인들이 이래서 시골에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는구나 또는 여행을 가는구나 그렇게 느낄 것 같고요. 이건 평소 다른 데보다는 되게 느립니다. 이거는 아마 엘리베이터인데 리프트 방식이고요. 3시 반까지 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떠났네. 설레기도 하고 이렇게 설렌다는 게 뭐 저 당진 자체를 처음 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신기하죠. 그 이제 휠체어를 탈 수 있는 휠체어용 고속버스가 생겨서 그거를 타본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그 안에가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을지 그것도 신기하고. 예, 3호선 타려고 리프트요. 고속버스. 8정거장. 어휴, 벌써 도착을 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8정거장에 한 40분쯤 도착하네.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왼쪽이요? 저쪽 같은데. 기다렸다가 늦을 텐데. 아유. 소리가 안 나는데.
진이 빠지고 맥이 빠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제가 길을 많이 빨리 알았더라면 평소에는 버스 탈 일이 없어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역을 올 일이 없고요. 대수가 지금 너무 적어요. 3시 50분이 막차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협조를 위해서라도 밤에 있었다 그러면 7시고 8시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갈 수가 없는 환경. 제가 버스를 타야 되는 날은 한 3일 전부터 물을 거의 안 마셨어요. 그러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부산을 가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고속버스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제가 직접 타서 이걸 타면은 휴게소에 남들 내릴 때 나도 내릴 수 있고, 그리고 며칠 전부터 물을 안 마시면서 화장실 안 가는 걸 그 준비를 안 해도 되고 이런다 생각하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고요. 이제 그 휴게소 가면은 내릴 수 있겠고 나도 휴게소에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안전장치 벨트를 맨다거나 리프트를 내릴 때 소리가 크게 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 같고, 예매하는 거, 그리고 그 휴게소 내렸을 때 지체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비장애인도 같이 탈 수 없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도 장애인만 따로 타는 거는 분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리하는 이 고속버스가 비장애인과 함께 타지 않고 마치 장애인만 타야 되는 버스로 장애인이 이 사회에서 분리되는 그런 걸 만들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술적인 보완이 되게 필요하다. 계속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걱정돼서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 내 돈 들여서 너에게 썼으면
어디 가세요? 아, 지금 콜 들어와서 동선동 쪽으로 한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배민 라이더스에서 일하고 있는 이현준이라고 합니다. 다른 배달 대행에서 다 합쳐서 한 9개월 정도 이제 돼가고 있어요. 제가 좀만 더 노력하면 더 벌 수 있는 직종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서비스 업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이제 손님들한테 어쩌다 보면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게 좀 심적으로는 고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두 번째 장소를 가고 계시는 건가요? 예. 한 번에 이렇게 두 개씩도 가시는 거예요? 네, 2개까지만 가요. 특히 말하면 회사의 갑질이죠. 이제 매니저가 제가 만약에 콜을 안 잡고 있는 상황이면은 강제로 배차를 집어넣어요. 뭐 자기들 딴에는 뭐 이거 안 하면 페널티 뭐 그런 거 없어요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쌓이다 보면은 저희한테 페널티가 돌아와요, 무조건. 시간이 좀 촉박할 때가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 저희도 시간에 안 맞추면 페널티를 받다 보니까 시간에 맞추려면은 신호 위반도 하고 과속도 하고 차 사이로 막 칼치기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것도 일적으로 많이 힘들었고. 기전이 보장이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들진 않으세요? 그거를 100으로 표현하자면 80 정도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면 저도 며칠 전만 해도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 사례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는 한 다 해서 할게. 총리훈장으로 특조위 꾸려져서 서울에 올라와서는 국무총리가 불법 플랫폼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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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이 이제 재봉사셨잖아요. 5년 정도 기술 배워가면서 일한 재봉사였는데 그래도 그분이 어떻게 말하면 희생하신 덕에 저희 이제 나라에서도 근로기준법이나 뭐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더 지켜줄 수 있게 됐고 그래서 그분 덕에 좋게 일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해봤었어요. 됐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여객 매표 업무를 하고 있는 조다사입니다. 나이는 30살이고요. 이제 현재 코레일 자회사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9년 차예요. 2011년도 7월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계속 비정규직으로? 네네네. 네. 큰 꿈은 갖고 왔어요. 집적공이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꿈은 갖고 왔는데 지금 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힘든 현실이네요. 네. 2017년 7월 달에 공공기관 정규직화, 비정규 정규직화 문제 가이드라인 나왔잖아요. 이제 우선 임금이 우선 최저임금밖에 안 되고요. 반값만 해도 5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이제 먹을 거, 이제 뭐 필요한 것들 사고 나면은 월급의 반절 이상이 날아가고, 하고 나면 적금이랑 이런 것도 과연 할 수 있을지 이런 거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와 지금이랑 현실은 똑같다고 생각해요. 전태일 열사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임금 고강도 업무를 하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최저임금에다가 고강도 업무를 하고 있어요. 창구에 앉으면 기본 2-3시간 이상씩은 앉아야 되고, 스태핑 할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저는 그래도 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대충 뭐 최저임금이랑 주휴수당, 또 야간수당 발생 조건 이런 걸 아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걸 모르고 좀 돈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하루에 3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요. 넉넉하지 않죠. 주 3일 나오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안 주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자르시는 것 같아요. 종목은 힘이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염증이 잘 생기고 지금도 염증약을 먹고 있어요. 저희가 늘 주장하는 것 중 하나 의무교육에 노동법 교육을 넣어야 된다는 걸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사회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거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거를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쌓을 건가를 국가가 먼저 보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관심이 없으면 어쨌든 여론이든 정부든 국회의원이든 움직이지 않는 게 사실은 현실이기 때문에, 죽어서야 바뀌면 세상이라고도 했는데 이제 죽어도 사실은 세상이 안 바뀌는 게 현실인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 자체가 그런 자존감 회복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자긍심, 그다음에 이 산업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지만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뭔가를 해보고 싶었던 라이더들이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고. 청년들이 지금 불안정 노동에 내몰리고 있죠. 일하다 죽거나 일하다 다치지 않는 이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법안들이 생겨야 되는데, 현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실태조차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것. 여야가 합의해서 청년기본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 내용도 사실은 두드러진 쟁점이 있었던 법안도 아니고, 앞으로의 청년 지원 정책들의 근거가 되는 그냥 기본법 수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그냥 기존 정치권이 청년 문제를 우선하겠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에 저는 제2의 전태일입니다. 저는 이번 주는 뭐 수능 이슈도 수능 이슈지만 지난주에 정말 큰 이슈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자사고, 예고, 국제고 등 그러니까 특목고까지 포함해서 2025년 일괄적으로 고등학교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했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죠. 자,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한민국 입시제도 변천사 박철민 연구원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입시 제도가 걸어온 길을 이야기하자면요. 무려 1945년 해방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입 제도가 무려 18번이나 수술대에 올랐는데요. 그때 그 시절 우리를 울고 웃게 했던 대입 제도는 무엇이 있었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0년) 이전까지 대학 입시는 정부가 실시하는 대입 예비고사가 있고 대학별 본고사를 보는 형식이었는데요. 정부는 시험 기일과 시험 과목만 결정하고 시험 출제나 신입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억 하나 소환해 볼까요? 대입 수험생에게는 성경과도 같은 참고서계의 조상격인 존재가 이때 처음 등장했는데요. 바로 수학의 정석과 성문 종합영어. 저도 근데 수학의 정석 풀어봤는데 10합까지는 열심히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서 때는 1982년에서 1993년,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는 학력고사와 내신으로 대학에 진학하던 시기였는데요. 일명 학력고사 세대가 탄생한 것이죠. 만점 축하드립니다. 근데 공부 비결이 너무 궁금합니다.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고요. 잘 외웠더니 만점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에서 공부가 제일 쉽던데요. 문화적으로 황금기라고 불렸던 90년대. 1994년은 우리나라 대입제도 역사에서도 중요한 해였습니다. 1994학년도 입시부터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도입된 건데요. 수능이 치러진 첫 해에는 8월 20일 금요일에 한 번, 11월 16일 화요일에 또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시험을 봤다고 하는데요. 수능을 2번 본다고요? 1년에 2번이나 봤어요? 힘들었겠네요. (199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수시 제도. 수시 전형이 생겨나면서 이때부터 학생부가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존재로 떠오르는데요. 단순히 수능 시험 점수만이 아니라 과목별 성취도와 봉사활동 참여 정도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반영해 학생들을 뽑겠다는 건데요. 그래도 여기까지만 보면 저도 뭐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수능 세대니까 그때 기억도 새록새록 나고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이제부터는 이름부터 생소한 학생부 종합전형, 이른바 학종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시험 성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존중하고자 도입된 전형이지만 평가 과정에서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학생을 위한, 학생의 미래를 위한
입시 제도가 되길 정말 간절하게 바랍니다.